2025년 말 한국 국방부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실전 배치 완료. 전 세계 전략 분석가들이 일제히 경악했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들을 동시에 긴장시켰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재래식 미사일로는 전례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핵 없이 핵을 넘어선 나라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날 청문회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증인석 앞에 놓인 마이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25년 동안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자리에 불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보고서가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인 테드 모리슨 의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브레넌 분석관, 지난 20년간 귀하가 제출한 대한민국 전략 역량평가. 보고서에는 한결같이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 억제력을 갖추기 어렵다. 미국의 해구산 없이는 북한을 억제할 수단이 없다. 그런데 오늘 귀하는 그 판단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요청해왔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며 3주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크게 틀렸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몇 개 터졌어요. 저는 그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3주 전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현무5 미사일 재원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지요. 탄두 중량 8톤의 사거리 최대 5,500km. 그 숫자를 처음 보고서로 받아든 날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겠지. 어차피 한국이 내놓는 숫자에는 늘 거품이 끼어 있었으니까.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손을 놓으면 버티지 못하는 나라. 북한이라는 칼날 앞에 핵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나라. 그것이 제 보고서의 첫 줄이었고 마지막 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던 그 순간 저는 어쩐지 이번만큼은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온 그 나라와 너무 달랐거든요. 불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촘촘하게 박힌 불빛들이 마치 지도 위에 별자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니야. 야경이 화려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창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뒤 충청남도 어느 산속 시험장에서 저는 그 흔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문회 증언대에 앉기 3주 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을 때 저는 마침 새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제목은 늘 비슷했습니다. 한반도 억제력 현황평가, 그리고 결론도 늘 같았지요. 한국의 독자 전략 역량은 제한적이며 미국의 해구산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버트 헤이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마이클, 앉아요. 짧은 말투였지만 평소와 달리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한국에서 공식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현무5 실물 시연을 포함한 전략 무기 현황 설명이에요. 국방부 측 대표로 당신이 다녀와 줬으면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현무5. 그 이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보 보고서에 오르내리던 이름이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최대 5,500km. 수치만 보면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무기 재원은 부풀리기 마련이지. 특히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하는 나라일수록. 장관님, 현무5 관련 자료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공개된 수치에 상당한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이스 장관이 그제야 창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오라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 말을 꺼낸다는 건 단순한 출장 지시가 아니었어요. 워싱턴 안에서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헤이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장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북한이 지난달 또 쐈습니다. 이번엔 고각으로. 그리고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반도를 보는 방식이 맞는지 이제 다시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를 봐왔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 해구산에 기댄 한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미국. 그 공식이 흔들린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펜타곤 중앙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그 반듯함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한국을 제대로 보긴 한 건가? 그 생각은 금방 털어냈어요. 현장을 보면 분명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어차피 숫자는 숫자고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정보국에서 마지막 자료 한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략 타격 체계 현황. 대회비. 저는 그것을 비행기 안에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의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숫자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 국방부 의전 담당 장교가 단정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박성훈 중령이라고 소개한 그는 악수를 건네며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사흘간 빡빡한 일정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것들을 볼 텐데 얼마나 빡빡하겠냐고.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서울 도심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차창에 시선을 붙인 채 말없이 바깥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이른 시간인데도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달까요. 도시 전체가 어딘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같았어요. 박성훈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겁니까? 네,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중령이 짧게 웃으며 말했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묘한 여운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첫날 일정은 국방부 브리핑이었어요. 서울 용산의 자리한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자 회의실 안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국 국방부 파견 연구관 토머스 핀치, 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앙투안 르클레르,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 출신의 다비드 샤피르까지 비슷한 용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 자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 측의 설명을 직접 들으러 온 것이었지요. 자리에 앉자 한국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이재혁 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목소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미사일사령부, 그리고 실사격 시연 현장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 군사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듣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놓는 법인데 첫 브리핑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기며 눈을 훑었어요. 현무 계열 미사일 현황계요. 탄두 중량, 사거리, 배치 현황.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워싱턴에서 받아온 대회비 자료와 일치했어요. 부풀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여백에 짧게 메모했어요. 숫자가 같다. 왜? 보통 공개 브리핑 자료는 실제 재원보다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홍보용으로 과장하거나 아니면 보안상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워싱턴 정보국 자료와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 자료는 달랐어요. 숫자에 거품도 없었고 겸손한 척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재혁 소장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충청남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 현무5 실물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토머스 핀치가 손을 들었어요. 실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실사격 시연도 포함됩니까? 이재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사격을 보여드릴 겁니다. 탄두 중량 8톤, 실제 발사입니다.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앙투안 르클레르가 옆자리 다비드 샤피르에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다비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자료집을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창문 가득 들어왔어요. 화려했습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화려했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걸어잠근 문이 있었어요. 내일 실물을 보면 알게 되겠지. 숫자와 현실은 다른 법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호텔방에서 대회비 자료를 다시 펼쳐든 저는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탄두 무게를 2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500km에 달한다는 분석 항목이었어요. 지도 위에 반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워싱턴 DC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모스크바는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은 훨씬 안쪽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지도 위에 그려본 그 반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야트막한 산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로 양쪽으로 철조망이 이어졌고 중간중간 초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버스 안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는 전혀 다른 팽팽하게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지요. 국방과학 연구소 안흥시험장이었습니다. 박성훈 중령이 버스 안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것은 전부 대회비입니다. 촬영은 허용되지 않으며 메모는 별도로 제공되는 용지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촬영도 안 되고 메모도 제한된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게 있다는 뜻 아닐까. 시험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그것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얹혀 있었어요. 차량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퀴가 18개였어요. 앞뒤로 길게 늘어선 그 차량은 웬만한 건물 한 층 높이와 맞먹을 정도였지요. 그 위에 올려진 원통형 발사관은 지름만도 어른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재혁 소장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어요. 현무 5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 8톤, 발사 방식 콜드런치, 1단 고체 로켓 추력 75톤급. 보고서에서 읽었던 숫자들이 눈앞에 저 거대한 덩어리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읽을 때와 실물로 마주할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토머스 핀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니트맨이랑 비슷한 규모군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니트맨.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일단 기준으로 따지면 재원이 거의 같다는 건 이미 보고서에서 읽었지만 그 비교가 이렇게 생생하게 와닿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재혁 소장이 발사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미사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변 기술진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지요. 발사 준비 완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쿵. 먼저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왔어요. 발밑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오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관 밖으로 사출된 미사일이 허공에 떠오르는 찰나 로켓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섬광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귀를 찢는 굉음이 몰아쳤습니다. 가슴팍이 진동으로 흔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에 서 있던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미사일은 이미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었어요. 눈을 다시 뜨자 하늘 위로 흰 연기가 길고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 점마저 사라졌지요. 하늘이 다시 파랗게 비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앙크한 르클레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맙소사. 프랑스어였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혁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350km를 비행해 제주 남방 해상의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3m 이내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m, 350km를 날아가서 3m.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공인 오차가 10m입니다. 그것도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저 미사일은 최종 낙하 단계에서 마하 10을 넘습니다. 그 속도로 날아와 3m 안에 박힌다는 건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다비드 샤피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유도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혁 소장이 답했어요.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을 복합으로 운용합니다.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려다 메모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새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사 현장을 떠나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토머스 핀치가 슬쩍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당신 보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재혁 소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이것이 현무5의 진짜 의미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였을 때의 사거리 변화였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어젯밤 호텔방에서 혼자 그려본 그 반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선들이 훨씬 더 또렷하게, 훨씬 더 선명하게 지도 위를 덮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을 나온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토머스 핀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앙투안 르클레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비드 샤피르만이 조용히 뭔가를 손바닥 위에 적고 있었어요. 아까 압수당한 메모지 대신 손바닥을 쓰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곧 표정을 거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2시간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내가 본 것이 진짜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한국을 읽어왔습니다. 동맹국이지만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 미국의 전략적 보호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 그 틀 안에서 모든 정보를 분석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 두 눈으로 본 저 미사일은 그 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일행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호텔 1층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그러다 토머스 핀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늘 본 것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앙투안 르클레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시연용으로 준비된 한 발이 실전 배치 전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다비드 샤피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이스라엘도 시연장에서는 늘 최상의 조건으로 발사합니다. 실전은 다르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심안도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의심과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토머스 핀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차 3m는 시연 조건이라고 봐도 너무 정밀합니다. 그리고 발사 전 기술진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저건 처음 해보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몸에 완전히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사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기술진들의 그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실전에서 반복 훈련을 거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절도, 그건 연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발사 성능만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아무리 정밀해도 운용 체계 전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휘 통제 체계는 어떻습니까? 생존성은요. 발사대가 저렇게 크면 위성으로도 쉽게 탐지됩니다. 앙투안이 맞장구를 쳤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고 해도 저 크기라면 은닉이 쉽지 않습니다. 선제 타격에 취약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재혁 소장이 브리핑 말미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현무5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대 자체를 무력화하는 킬체인이 첫 번째이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층으로 막는 방어 체계가 두 번째이며,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을 때 압도적으로 응징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현무5는 그 세 번째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비드 샤피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3축 체계라는 건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개념과 비슷하군요. 우리는 2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 북한 첫 핵실험 이후 본격화됐으니까 20년이 채 안 됩니다. 다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토머스 핀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뭘 보여줍니까? 박성훈 중령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입니다. 현무5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빛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맴돌았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될 무렵에야 겨우 눈이 감겼지요. 내일 그 연구소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것이 제 마지막 확신마저 흔들어 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시가 뒤로 물러나고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초록빛 산줄기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속 300km. 그 속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승차감이 매끄러웠어요. 저는 그 매끄러움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 자꾸 어긋났거든요. 대전역에 내리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 연구소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연구소 정문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머리가 반쯤 휘어진 남자였어요. 눈빛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태준 책임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현무5 개발팀 수석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연구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손을 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어요. 브레넌 분석관님, 어제 발사 현장은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저는 있는 그대로 답했어요. 김태준 연구원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오시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데 양쪽으로 연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연구원들이 빼곡하게 모여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압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특유의 밀도 높은 침묵이었어요. 김태준 연구원이 걸으면서 설명했습니다. 현무5 개발에 들어간 연구 인력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핵심 개발팀만 따지면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200명. 미국이 미니트맨 개발에 투입한 인력이 최전성기 기준으로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재원의 미사일을 200명이 만들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태준 연구원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 위에 올라선 거니까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거인이 외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는 게 다르지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공간은 추진체 개발실이었어요. 현무5에 탑재된 1단 고체 로켓 엔진 관련 자료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보다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수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보관과 운용이 훨씬 단순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위치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위성으로 발사대 위치를 탐지해도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어젯밤 식탁에서 앙투안이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였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 밖으로는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탄도 중량 8톤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재래식 미사일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김태준 연구원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시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부 핵심 지휘시설은 지하 1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 100m. 웬만한 폭발로는 흠집도 내기 어려운 깊이입니다. 우리 미사일은 탄도의 80%가 중금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화약이 아닙니다. 운동에너지로 뚫는 겁니다. 36톤짜리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8톤의 중금속 탄두를 지면에 박아 넣으면 그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전술 핵무기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핵을 쓰지 않고도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토머스 핀치가 옆에서 낮게 내뱉었어요. 핵 없이 핵 수준의 타격력. 김태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가 프랑스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통역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비드 샤피르는 그냥 턱을 괴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발걸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반박할 논리를 찾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유도 항법 연구실이었어요. 현무5의 정확도를 담당하는 핵심 두뇌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김태준 연구원이 화면 하나를 켰어요. 시험 발사 데이터였습니다. 오차 3m. 저는 어젯밤 그 숫자를 계속 의심했어요. 시연용으로 최적의 조건에서 쐈을 거라고. 그런데 화면에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 결과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상 조건도 달랐고 발사 각도도 달랐어요. 태풍이 접근하던 날 발사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전부 3m에서 5m 사이였어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독립기관의 검증을 받은 겁니까? 김태준 연구원이 옆에 있던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서 파견한 관측팀의 확인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서명란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낯익은 기관 이름이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보고서를 주고받았던 바로 그 기관이었습니다. 거짓 서명을 할 리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 뒤편으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산 능선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내가 25년 동안 틀렸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태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된 적 없는 자료입니다. 김태준 연구원이 안내한 곳은 연구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동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데 보안 게이트가 2번 더 나왔어요. 통과할 때마다 출입 인원이 1명씩 줄었습니다. 토머스 핀치와 앙투안 르클레르는 2번째 게이트에서 멈춰야 했어요. 다비드 샤피르는 3번째 게이트에서 박성훈 중령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결국 안쪽까지 들어간 건 저 혼자였어요. 김태준 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회의실 크기였습니다. 가운데 테이블 위에 두툼한 바인더 하나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 있었어요. 흰 가운 대신 수수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오랫동안 혼자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자신을 이수진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출신으로 현무 계열 미사일 유도 체계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앉으시죠.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김태준 연구원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이수진 박사 둘만 남았어요. 이수진 박사가 바인더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펼쳐보세요. 저는 바인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로축은 유도 정확도, 가로축은 연도였어요. 선이 완만하게 오르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꺾여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진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우리 유도 체계 핵심 부품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워싱턴에서도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었지요. 그 규제가 오히려 계기가 됐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외부에서 핵심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입가에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 만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오랜 세월 묵묵히 한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담담함이었지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번째 페이지에는 개발 일지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날짜 옆에 적힌 숫자들은 읽을 수 있었어요. 2019년 11월 첫 번째 독자 개발 유도칩 시험 실패. 2020년 3월 두 번째 시험 실패. 2020년 9월 세 번째 시험 부분 성공. 2021년 2월 네 번째 시험 성공. 저는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기간 동안 팀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수진 박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 11명.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라면 이런 프로젝트에 수백 명을 투입했을 겁니다. 11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독자 유도칩을 만들어냈다는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의 문제였습니다.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수진 박사가 잠시 테이블 위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1960년대에 구로공단에서 일하셨어요. 미싱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늘 트고 갈라져 있으셨지요. 그분이 번 돈으로 제가 대학에 갔고 유학을 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손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훨씬 더 힘든 일을 훨씬 더 오래 하셨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바인더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 하나만 크게 적혀 있었어요. 0.8m.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오차 범위였어요. 어제 시험장에서 들은 3m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작은 숫자였어요. 이게 현재 최신 버전의 실측 오차입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수치예요. 이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0.8m.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가 195km입니다. 그 거리를 날아가 오차 범위가 80cm라는 건 사실상 원하는 지점을 손으로 짚어 때린다는 뜻이에요. 핵이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덮으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수진 박사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보고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뒤편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 아래쪽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토머스 핀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나란히 걸으면서 짧게 말했지요. 많이 바뀌었군요. 표정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냥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연구소 바닥이 서걱거렸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0.8m.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실패를 거듭했던 11명의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갈라진 아버지의 손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중간 보고 메일을 써야 했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첫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또 지웠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막혀본 적 없던 첫 문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일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는 예전의 보고서를 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마지막 날 일정은 달랐습니다. 앞선 이틀이 보고, 듣고, 분석하는 시간이었다면 셋째 날은 달랐어요. 박성훈 중령이 아침 일찍 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버스는 충남을 벗어나 경상남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창원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이었지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서에서 수도 없이 읽었지만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삼켰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에 로켓 엔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추진체를 생산하는 라인이었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기술자들이 라인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정밀 부품을 다루는 공간답게 공장 안이 조용했지요. 그 조용함 속에서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장 박재홍 이사가 라인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이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추진체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시 기준으로 전환하면 평시에 8배까지 증산이 가능합니다. 라인 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72시간입니다. 72시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전쟁이 나고 사흘 안에 생산 라인을 전시 체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도 쉽게 갖추지 못한 유연성이었어요. 토머스 핀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핵심 소재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박재홍 이사가 주저없이 답했어요. 2019년 이전에는 일부를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지금은 전량 국내 조달입니다. 공급망이 끊겨도 생산에 지장이 없어요. 앙투안 르클레르가 프랑스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통역이 없어도 놀랐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공급망 완전 국산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코로나 시절 미국 방산업체들이 줄줄이 납기를 못 맞추면서 뼈저리게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탄두 조립 라인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현무 파이브 탄두 실물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었어요. 탄두라기보다는 거대한 강철 기둥에 가까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어두운 빛깔이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보는 것만으로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수진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탄두의 80%가 중금속입니다. 화약이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로 뚫는 겁니다.
8톤짜리 중금속 덩어리가 마하십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지하 100m 벙커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게 물리학적으로 납득이 됐습니다. 박재홍 이사가 말했어요. 탄두 하나 제작에 들어가는 공정이 총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247단계입니다. 그중 사람 손이 직접 들어가는 공정이 89단계예요. 나머지는 자동화지만 89단계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각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라인 위에 서 있는 기술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감각을 쏟아붓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박재홍 이사가 자리를 권했고 기술자 몇 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얼마나 됐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냐? 힘들지 않냐? 한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군인이 총 들고 지키는 거라면 우리는 공장에서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통역으로 전달받으면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 어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지요. 오후에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이었어요. 저는 사실 전차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보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인 위에 늘어선 K2. 이 전차들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짙은 위장 무늬의 각진 포탑, 120mm 활강포가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 기술자들이 붙어서 각종 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K2 전차는 폴란드에 180대를 수출했고 추가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는 독일, 미국이 동맹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어요. 다비드 샤피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메르카바가 있는데 수출은 안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성능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경쟁력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대비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낮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저는 전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어느 수준에 올라야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지 그 기준을 한국이 넘어섰다는 뜻이었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토머스 핀치가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해가 공장 지붕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토머스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정리됐습니다. 런던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만 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건 단순히 내용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박성훈 중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내일 아침 발사 시연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내일 보게 될 것이 제 마지막 남은 확신마저 무너뜨릴 것 같다는 예감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행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멈춘 곳은 해안이었습니다. 서해였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바다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파도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두에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군용 고속정이었습니다. 작지만 날렵한 선체가 물 위에 낮게 엎드려 있었지요. 바다로 나갑니까? 제가 묻자 박성훈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시연은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고속정에 오르자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회색빛 바다와 회색빛 하늘이 경계 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30분쯤 달렸을 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덩어리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뚜렷해졌어요. 작전함이었습니다. 2800톤급 호위함이었지요. 선체가 날렵하게 각져 있었고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스텔스 설계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함정에 오르자 함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최준혁 중령이라고 소개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준혁 중령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현무3 순항 미사일 해상 발사입니다. 두 번째는 다층 방어 통합 시연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긴장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틀 동안 지상에서 본 것들이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해상에서 또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작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화면들, 레이더 화면, 전자전 화면, 미사일 상태 화면, 항법 화면,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글자가 한국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들여다 쓰는 나라들은 인터페이스가 영어입니다. 라이선스 생산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화면이 한국어라는 건 이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뜻이었지요. 이거 독자 개발한 전투 체계입니까? 최준혁 중령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함정의 레이더, 소나, 미사일, 어뢰, 함포를 전부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판단해 최적의 대응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에 15년 걸렸어요. 15년.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새겼습니다.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어요. 현무3 순항 미사일 발사 준비. 함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조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도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발사. 짧은 명령과 함께 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어요. 현무3.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해면을 낮게 스치듯 날아가다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수면 위 5m 고도로 비행하는 방식이었지요. 레이더에 잡히기 어려운 비행 경로였습니다. 토머스 핀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 고도라면 웬만한 방어망이 탐지하기 전에 목표에 도달하겠군요. 최준혁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1차 타격했습니다. 상대가 인지하기 전에 핵심 시설을 먼저 무력화하는 거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층 방어 통합 시연이었어요. 최준혁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가상의 적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탄도 미사일 2발, 순항 미사일 4발, 자폭 드론 30대. 동시 접근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미간이 좁혀졌어요. 동시에 36개의 위협이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고도, 서로 다른 속도로 접근한다. 그걸 한 척의 함정이 처리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어요. 붉은 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안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승조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표적 36개 전부 식별 완료. 레이더 조작수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36개를 동시에 식별했다는 건 그 하나하나의 번호를 매기고 궤적을 계산하고 요격 순서를 정했다는 뜻이었어요. 대응 순서 자동 산출 완료. 우선 순위 고위업 표적부터 처리합니다. 탄도 미사일을 먼저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요격창이 가장 좁으니까요. 그 다음이 순항 미사일, 마지막이 드론. 시스템이 그 판단을 사람보다 빠르게 했어요.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위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위업, 표적부터 차례로 처리됐어요. 4분 12초. 그 짧은 시간 안에 36개의 붉은 점이 전부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최준혁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투 체계, 미국 이지스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최준혁 중령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것이었어요. 미국의 도움 없이도. 그 한 문장이 제 25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미국 없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반대의 증거가 화면 가득 펼쳐지고 있었지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안개가 걷혀 있었어요.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맞닿아 있었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는 난간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어요. 토머스 핀치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참 만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바다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직 참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함정이 항구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갑판 난간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느껴졌어요. 파도가 선체를 밀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오랫동안 틀렸다. 서울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받은 메일함에 빨간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윌리엄 포스터였어요.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브레넌, 중간 보고가 없군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워싱턴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 측 자료에 대해 과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 재원은 독립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귀국 후 브리핑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균형 잡힌 시각. 25년 동안 워싱턴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너무 기울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기존 분석 틀을 유지하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방부 청사에서 귀국 전 마지막 공식 면담이 잡혀 있었어요. 상대는 한국합참 전략기획부장 이재혁 소장이었습니다. 처음 브리핑 때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재혁 소장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면서 저는 그의 눈빛을 살폈어요. 사흘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이재혁 소장이 먼저 물었어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져온 전제들이 상당 부분 흔들렸어요. 이재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워싱턴에서 어떤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포스터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요. 저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이재혁 소장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브리핑을 기획할 때 그쪽 내부 분위기도 파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방문 자체가 한국 측 홍보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워싱턴 내부 분위기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의심을 품고 올지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숨기는 것 없이 보여주셨군요. 이재혁 소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의심은 감추면 커지고 보여주면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재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무5의 실제 배치 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재혁 소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제력이 작동하려면 상대가 우리의 보복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숫자를 공개하는 것보다 상대가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박성훈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좋은 보고서 써주십시오.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보고서. 그게 무엇인지 지금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워싱턴이 원하는 보고서와 같은 방향인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포스터 실장의 메일을 다시 열었어요. 균형 잡힌 시각.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 도심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촘촘한 도로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25년 전 제가 처음 이 나라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서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숫자로만 읽었어요. GDP, 수출액, 국방 예산.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가방을 열자 사흘 동안 받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보여준 바인더 사본, 발사 시험 데이터, 전투 체계 개요. 그리고 마지막에 꽂혀있는 한 장짜리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성훈 중령이 귀국 직전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포스터 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이재혁 소장의 얼굴이, 그 다음에는 이수진 박사의 얼굴이, 그 다음에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웃으며 말하던 그 기술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지키는 거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으면서 창밖으로 인천공항 불빛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기체가 땅을 떠났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면 두 가지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터 실장이 원하는 것, 균형 잡힌 시각, 검증 필요, 추가 분석 권고. 25년 동안 써온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가 사흘 동안 두 눈으로 본 것,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두 보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창밖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7월의 워싱턴은 늘 이랬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 택시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어요. 펜타곤 청사, 포토맥 강, 링컨 기념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워싱턴은 그냥 워싱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겼어요. 어떠셨어요? 한국 출장. 별거 없죠? 다들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출발 전에 저였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자마자 포스터 실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올라오게. 실장실은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 있는 자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바인더 사본, 발사 시험 데이터, 0.8m라는 숫자, 그리고 박성훈 중령이 건네준 그 메모지. 포스터 실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흰머리 남자였어요. 워싱턴에서 3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년 더 오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앉아요. 짧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포스터 실장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고서 언제 낼 수 있겠어요? 일주일 드리면 되겠습니까? 포스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이번 건 민감합니다. 상원 군사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스티븐스 의원 쪽이 한국 방산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서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면 곤란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치우쳐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포스터 실장이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 무기 체계를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는 그걸 미국 방산업체 대신 한국 걸 사라는 신호로 읽어요. 로키드 마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레이시온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의회 로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25년 동안 충분히 봐왔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산업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의 권력 구조 자체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실장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제 역할 아닙니까? 포스터 실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어떤 맥락에서 보고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유보 조건을 달고 독립기관의 재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넣으면 됩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추가 검증, 독립기관 재확인.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희석시키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인정하되 의미는 축소하는 것이었지요. 실장님, 현무 5 발사 시험에
미국 미사일 방어국 관측팀이 직접 서명한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립검증이 아닙니까? 포스터 실장이 짧게 말했어요. 그건 기술적 확인이지 전략적 평가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논리가 막혔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가 논리로 풀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실장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7층 창문 너머로 펜타곤 중앙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반듯하게 정돈된 잔디와 분수, 아무것도 흐트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수진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아버지의 손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던 그 사람. 그리고 공장 구내식당에서 웃으며 말하던 기술자. 공장에서 지키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20년 넘게 쌓아올린 것을 저는 워싱턴 7층 소파에 앉아 희석시켜야 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빈 보고서 양식을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깜빡임을 바라보다가 첫 문장을 쳤어요. 대한민국의 현무5 미사일 체계는 공개된 재원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는 그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후 삭제 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다시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기념관들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제퍼슨 기념관. 그 불빛들이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그날 밤은 어쩐지 낯설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토머스 핀치였어요. 마이클, 런던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썼어요? 아직입니다. 저도 막혔어요. 위에서 톤 조절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토머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써야겠죠. 우리가 본 걸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렸지요. 저는 가방에서 박성훈 중령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을 한번 읽고 모니터 옆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다시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커서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나왔어요. 이 보고서는 기존의 분석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치웠다 지웠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쳤지요. 세 번째 문장도 나왔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끝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대한민국 전략 억제력 재평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기존 분석 틀의 전면 수정 필요성에 관하여. 총 87페이지였어요. 25년 동안 써온 보고서 중 가장 길었고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론을 먼저 쓴 보고서였어요. 보통은 데이터를 나열하고 분석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론을 첫 페이지에 박아놓고 나머지로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결론은 세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전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없이도 유효한 억제력이다. 기존 보고서의 핵심 전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포스터 실장도 군사위원회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좋은 침묵이 아니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오전에 포스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 2시 올라오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책상 위 커피잔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2시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그 4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어요. 사실만 썼고 사실에 근거한 결론만 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워싱턴 안에서 어떻게 읽힐지가 느껴졌어요. 한국 편을 든 보고서, 방산업체 이해관계에 반하는 보고서, 25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보고서. 2시가 됐습니다. 포스터 실장실에는 낯선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반듯했고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 실장도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앉아요. 포스터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낯선 남자는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도 없었고 펜도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포스터 실장이 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 빨간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거꾸로 보여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웠습니다.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무 5 오차 범위 0.8m.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수진 박사가 직접 보여준 자료입니다. 미발표 데이터였어요. 그 자료의 독립검증은요. 미사일 방어국 관측팀 서명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첨부했습니다. 포스터 실장이 잠시 보고서를 넘겼어요. 창가의 남자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브레넌 분석관,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사실이 알려지는 일이 생기겠지요. 남자가 옅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눈에까지 닿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 의회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문제가 불거져요.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당신도 알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까?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포스터 실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당신 보고서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자는 거예요. 결론 3문장을 좀 더 유보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추가 검증 권고를 앞에 배치하면 내용은 살아있으면서 톤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선명하게 상황이 보였어요. 이 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실장님, 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포스터 실장의 눈빛이 굳었어요. 마이클, 사실을 유보적 표현으로 바꾸는 건 수정이 아닙니다. 희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가의 남자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포스터 실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모니터 옆에 세워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2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작성한 첫 보고서였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어요. 펼쳐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석관의 역할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어요.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갔어요. 링컨 기념관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갈라진 손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던 그 사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11명. 공장에서 나라를 지킨다던 기술자.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했습니다. 워싱턴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만들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빈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보고서는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창원 군사위원회 직접 제출용 의견서였습니다. 포스터 실장을 거치지 않는 경로였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창원 군사위원회 직접 제출 의견서를 완성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87페이지짜리 보고서와는 달랐어요. 간결했습니다. 총 12페이지. 숫자와 사실만 담았어요. 현무 5 재원, 미사일 방어국 서명 확인 자료, 이수진 박사의 미발표 데이터, 전투 체계 독자, 개발 현황, 그리고 핵심 무기 체계, 국산화율 92%.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나열했습니다. 반박하려면 데이터로 반박하라는 뜻이었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포스터 실장을 건너뛰고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건 조직 안에서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지요.
저는 모니터 옆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건물 안이 조용했어요. 경비원만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서늘했어요. 워싱턴의 여름 새벽은 낮과 달리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걸었어요. 방향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이 향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념관 계단에 앉아 리플렉팅 풀을 바라봤어요. 수면이 고요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물 위에 길게 비쳐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도시에서 분석관으로 살았어요. 데이터를 읽고 현장을 해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지요. 그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고 주변도 그렇게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사흘간의 한국 방문이 그 25년을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읽었어요. 그 전제가 분석의 틀이 됐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예외나 과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데이터가 쌓여도 결론은 늘 같았어요. 분석관의 가장 큰 적은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리플렉팅 풀을 바라보며 오래 곱씹었어요. 새벽 4시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전화기를 꺼냈어요. 토머스 핀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런던은 아침이었거든요. 제출했습니다. 군사위원회에 직접.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저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직접 보고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군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했거든요. 눈을 뜨자 오후였습니다.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12개 있었어요. 포스터 실장에게서 온 것이 6개, 나머지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이 테드 모리슨 의원실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이었지요. 브레넌 분석관, 의견서 잘 받았습니다. 직접 증언을 요청합니다.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증언 요청.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었어요. 포스터 실장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 앞에서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였지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모리슨 의원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포스터 실장 부재중 전화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게 예의였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박사였어요. 한국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브레넌입니다.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회에 직접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글자였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25년 경력보다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청문회 증언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지, 반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데 막상 화면을 열자 처음으로 떠오른 건 증언 전략이 아니었어요. 아능 시험장에서 발사 버튼이 눌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던 묵직한 진동, 눈을 뜰 수 없던 섬광, 하늘 위로 곱게 뻗어 오르던 흰 연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파랗게 비어버린 하늘.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처음 문장을 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청문회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닷새 동안 포스터 실장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워싱턴 안에서 어떤 파장이 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 제가 그 증언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셔츠를 입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넥타이를 매는데 2번 틀렸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넥타이를 수백 번 맸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건지. 나가기 전에 책상 위 메모지를 집었어요. 박성훈 중령이 건네준 그것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지요. 부적처럼 느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청문회장 앞에 도착하니 이미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가 몇 대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기자가 있었어요. 브레넌 분석관, 오늘 어떤 증언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방청석이 절반쯤 차 있었어요. 앞쪽에 의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포스터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방청석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드 모리슨 의원이 의장석에 앉으며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개회합니다. 오늘 상원 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략, 억제력 현황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증인은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 마이클 브레넌 분석관입니다. 브레넌 분석관,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른손을 들었어요. 선서 문구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손끝의 감각, 마이크 앞 공기의 온도,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웅성거림까지.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첫 문장을 읽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안흥 시험장 발사 현장, 현무 5 재원, 오차 범위 0.8m. 이수진 박사의 개발 일지, 11명이 실패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유도칩, 전투 체계의 한국어 인터페이스, 해상시연에서 36개 표적을 동시에 처리한 장면, 핵심 무기 체계 국산화율 92%, 10년 전 38%에서 지금 92%로.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방청석이 조금씩 술렁였어요. 스티븐스 의원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브레넌 분석관, 이 수치들은 한국 측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의원님, 미국 미사일 방어국 관측팀의 서명이 들어간 독립 확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미국 NRC가 한국 원전 설계를 최종 인증한 기록,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평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기관이 검증한 수치입니다. 스티븐스 의원이 잠시 자료를 넘겼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슨 의원이 물었어요. 분석관, 핵심을 묻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없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질문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억제력은 2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는 것과 공격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지요. 한국은 현재 2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층으로 막는 방어 체계, 그리고 어디든 정확히 때릴 수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 핵이 없어도 이 3가지가 작동한다면 억제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작동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리슨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어요.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전략을 짜는 건 이미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방청석 뒷줄을 바라봤습니다. 포스터 실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볼 수 없었어요. 추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 방산협력 확대, 미국 방산업체와의 경쟁 구도. 저는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답했어요. 감정 없이, 데이터로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모리슨 의원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브레넌 분석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전략적 함의에 관한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이크 앞에 서자 그 문장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연기가 곱게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초 만에 미사일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파랗게 비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1명이 실패를 거듭하며 유도칩을 만든 사람들. 아버지의 갈라진 손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 공장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담담하게 말한 기술자.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저 하늘을 가르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5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리슨 의원이 의사봉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이크에서 물러나 걸어 나오는데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그 박수가 조금씩 번졌어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포스터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도 멈췄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포스터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7월의 워싱턴이었어요. 끈적한 공기였지만 그날은 달리 느껴졌어요. 저는 계단 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저 박성훈입니다. 저는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어떻게 알았든 상관없었어요. 잘 전달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박성훈 중령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포스터 실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직 안에서 제 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의회가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분석관다운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 서 있는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그때의 저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날 청문회가 끝나고 닷새 뒤 저는 국방부에 사직서를 냈어요. 포스터 실장이 말렸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걸.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나오는 편이 솔직한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아니라 교수로서 제가 25년 동안 틀렸던 이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지요. 오늘 이 강의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맨 앞줄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장교들이 노트를 펼치고 앉아있고 뒷줄에는 각국에서 온 연구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강의 시작 전에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청문회 영상 봤습니다. 저희 나라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이수진 박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갈라진 손을 떠올리며 실패를 거듭했던 그 사람. 그 청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강단 앞에 서서 오늘도 같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죠. 저는 그 침묵을 잠깐 두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저는 25년 동안 그 답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틀리지 않는 법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가를요. 슬라이드 첫 장을 켭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뜨죠. 핵심 무기 체계 국산화율입니다. 10년 전 38이었던 숫자가 지금 92가 됐어요. 학생들이 그 숫자를 바라봅니다. 앞줄 장교 한 명이 미간을 좁힙니다. 뒷줄 한국 유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죠. 저는 그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안흥 시험장을 떠올립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던 묵직한 진동, 눈을 뜰 수 없던 섬광,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파랗게 비어버린 하늘.
주머니에 손을 넣자 낡은 메모지가 손끝에 닿습니다. 박성훈 중령이 건네준 그것이에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오늘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5년 동안 한국을 분석했던 한 미국 전략 분석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의 해구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고 그 보고서가 워싱턴의 동아시아 전략을 만들었죠. 그런데 사흘간의 한국 방문이 그 25년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마이클 브레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능 시험장에서 목격한 현무5 발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탄도 중량 8톤이라는 수치도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저희는 이 실제 사실들 위에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상황을 얹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과 창작된 이야기가 함께 담긴 소설 형식의 콘텐츠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핵 없이 핵을 넘어선 나라. 현무5의 탄도 중량 8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포탄이 터지던 땅 위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쌓아올린 결과예요. 11명이 실패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유도칩 하나가 결국 워싱턴의 청문회장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그 청문회 장면은 창작이에요. 하지만 그 청문회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실과 이야기 사이에서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시간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들의 시각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